아내, 엄마, 그리고 천주교 활동 2004년에 돌연 커밍아웃을 그쵸. 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거역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그 고정관념들 이런 것까지도 내가 결혼해서 살고는 있지만 뭐 결혼 뭐 궁극적인 삶의 그 방식이고 단위여야 된다는 이런 것도 이제 안 믿어지는 거고, 특히 이제 진보와 여성주의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안 믿어졌던 거고, 당연히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식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내가 여성 파트너를 만나고 성소수자 진영을 만나면서 되돌아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친구랑 1대1의 상당히 폐쇄적인 관계였던 이런 경험도 있고, 내가 어떤 이성애만을 유일한 방식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 혼돈의 시절을 지나왔구나, 이런 이제 그 해석이 있었던 거죠. 나이도 들고 진보와 여성주의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논리를 가지고 그 거부하기 시작했던. 네, 그때 커밍아웃 하셨던 그쵸. 나이가 50세 정도 됐죠? 52살이었죠. 52살. 본인 한테도 굉장히 큰 결정이었겠지만 사실 가족분들도 되게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은 좀 혼돈이었죠. 어떠셨어요? 혼돈이었죠. 남편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근데 사실은 24년을 누구랑 1대1로 산다는 건 헤어질 이유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무지하게 많은 건데, 그래도 뭐 구태여 헤어질 어떤 계기가 안 생기는 이런 거, 부부싸움을 하고 뭐 이러면서 여전히 그래도 나는 내 방식을 살고 있으니까 남편의 반대가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걸 구태여 깰 그런 거는 없는 거고, 또 물론 아이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민주노동당 창당에 같이 참여했고, 2002년에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2004년에 중앙당 여성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당 바깥의 여성주의 진영들과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성소수자 운동과도 만나고 연대하고 뭐 같이 활동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내가 그 여성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 친구의 말은, 나는 결혼해서 그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랑은 사귀지 않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래 그럼 뭐 내가 이혼하지, 그냥 쉽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책임하게 쉽게. 근데 사실은 무책임할 게 없었던 게, 2004년이면 아이들은 이미 20살을 넘었던 때, 가장 문제는 이제 남편이에요. 자기 마누라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나 너랑 그만 살겠다, 안 살겠다, 이거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마 남편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반응은 엄마가 그렇다면 뭐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마 아빠가 가장 힘들겠지만 아빠가 힘든 것 때문에 엄마가 엄마 인생을 안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뭐 우리는 괜찮다. 친정 엄마, 아버지는 좀 어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마 끝까지 모르셨던 것 같아. 이거를 이해할 용어가 없는 거고, 후보로 출마하면서 2008년에 출마하면서부터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내 엄마 아버지는 이번에는 제가 저런 운동을 하나 보다. 이런 거예요. 예전엔 빈민 운동을 그치. 했듯이 지금은 이런 운동을 하나 보다. 그치. 이제 남매들이 이제 뭐 한바탕 뒤집어졌죠. 특히 우리 오빠는 이제 새로운 가부장이니까 이 문제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은 모르게 하자. 그래서 뭐 그거에 동의할 수 있다. 내가 엄마 아버지를 붙잡고 이거를 구태여 설명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나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나는 거짓말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막으려면 니네가 막어라. 제가 당 게시판에 썼어요. 네, 맞아요. 48의 나이에 그 내 정체성에 대해서 뭐 이러니까, 성소수자 사안에 대해, 동성애나 성소란자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었거든요. 동성애는 뭐 자본주의의 태행적 산물이다 이런 말을 했다가 이 성소수자 진영들이 드립다 싸워갖고, 일부들은 48살의 나이에도 소위 섹슈얼리티가 문제가 되냐 뭐 이런 댓글도 달렸. 결국 이제 내가 이혼 소송을 했고,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언어 폭력이나 어떤 심리적인 폭력은 계속됐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가 됐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이 됐고, 그때 만났던 여성은
뭐 그때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같이 살았고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그 여성을 만난 것은 뭐 누구로서의 한 여성이 아니라 소위 여성과의 삶을 살아본다는 것. 이것은 내가 그동안 그때 이제 50년 가까이 살았던 이 이성의 중심의 가족 중심의 이것을 온전히 다 실제로 삶으로 뒤집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여성과는 더군다나 뭐 1년 반만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섹슈얼리티 측면에서 그 여자랑의 관계는 그렇게 각별한 거는 아니었어요. 성적 대상으로서의 그거는 그렇게 각별한 건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선 다양한 관계들이 나한테 욕망의 충족면에서 각별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실천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식을 확장하거나 섹슈얼리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내가 확장하는 계기들이었던 거죠. 이성애만이 유일하게 이제 정상이라고 여겨지고 동성애가 혐오되는 사회에서 나는 동성마음만 가능하다. 태어날 때부터 이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런 설명이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어도 그게 좋은 설명이라고는 요즘은 이제 특히 성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결정론, 모든 정체성에 대해서 생물학적 결정론보다는 사회적 결정론, 어떤 사회에서 누구와의 관계들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은 계속 흘러간다, 변화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진영 안에서도 자기를 이성애자라고 성전환자라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 새로운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 입문하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08년 18대 총선이었죠.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그 종로에 그 대한민국 최초의 성소수자 후보셨어요. 네. 그 출마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작가님께서도 어떤 의미를 담고 출마하신 거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예. 2000년 민주노동당 안에서 성소수자 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위원장도 커밍아웃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준비위원회 딱지를 붙이고 있다가 당내 그 당직 선거에서 후보들이 이제 성소수자 관련해서 아주 혐오적인 발언을 해준 덕에 이제 그것과 싸우느라 성소수자 위원회가 꾸려졌었어요. 이제 성소수자 운동의 어떤 정치 세력화의 시작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나나 그 민주노동당의 생각은 이 선거가 당내 성소수자들만의 그 선거운동으로 되면 안 된다. 당 바깥에 성소수자 진영이 같이 결합하는 이거로 가자고 했고 성소수자 그룹들이 상당히 탈정치적인 그 인식들이 많거든요. 정치에 기대할 바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데 뭐 거기 들어가고 무슨 성소수자 결혼합법화를 주장하기도 너무 빠른 거고 계속 당 바깥의 성소수자들을 만나가면서 소위 이제 성소수자 정치 세력화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고 당 바깥을 계속 만나면서 성소수자를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회 의제화하는 거였죠.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의 후보로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해서 성소수자들이 있다는 거 존재를 알리는 그쵸. 존재를 알리는 거. 그래서 최대한 프랭카드를 걸고 성소수자가 총선 후보로 출마했다. 뭐 사실은 득표율이 얼마냐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뭐 당선은 뭐 무슨 생각도 안 했죠. 그동안 뭐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해온 활동들도 있고 뭐 나도 위원장으로 했던 활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소수자 정치 세력과 네트워크에 다양한 당 밖의 성소수자들이 들어왔던 거죠. 그 선거 차량 많은 성소수자들이 타고 종로 바닥을 돌아다니고 그랬죠. 지금은 많이 인식이 개선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많았을 것 어떻게 같아요. 나올지 몰랐던 거죠. 네. 길거리 유세하면 유권자들은 어떤 반응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위 성전환자 성별 변경 법안을 사회 의제화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이 조용히 살면 반대를 안 하는데 의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대 진영들이 이제 성별 변경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느라고 걔네도 이제 조직화하기 시작했고 2008년 총선 직전에 그 차별금지법 갑자기 노무현이 차별금지법 법무부안을 내서 그것에 대해 사회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 또 보수적인 진영들이 모이고 성소수자가 또 의제화됐었고 그런데 아직은 정말 구체적으로
성소수자 당사자가 정치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쟤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지는 몰랐던 거죠. 네. 사실은 그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염려했던 것은 선본 중에 하나가 누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었어요.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테러도 뭐 충분히 가능했으니까. 지금 여성주의자 후보들은 그쵸. 많이 당하니까. 그때도 선거 운동하면서 실제로 뭐 별의별 욕을 하고 지나가는 인간들도 있었고, 그냥 뭐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시민들이 유권자들도. 공론바닥에서 이제 한 경우는 우리 그때 선본 본부장이 사무국장이 변호사였거든요. 네. 이 친구가 이제 바로 직전에 변호사가 됐던 건데 사무실을 챙기고 이제 누가 딱 들어왔대. 굉장히 이렇게 봉투에 뭐를 많이 들고 들어왔는데 나이 많은 남자인데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았대.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 테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볼펜을 꺼내갖고 꽉 쥐었대. 무슨 상황이 되면 자기도 공격을 하려고. 이럴 정도로 정말 계속 네. 조심을 해야 됐던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를 전혀 모르는 그 그런. 봉투 든 사람은 뭐였나요? 근데 상담하고 싶어서 자기의 그 억울한 이 법률적인 것을 상담하고 싶어서 왔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채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계속 다른 방식으로 그 선거에 여러 가지로 이제 동참을 했어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혹은 어떤 사람들은 플랜카드만 봐도 나는 설렌다고 선번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후원 보내고 이러는 방식으로 정말 좋은 선거였어요. 저는 아주 아름다운 선거였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득표 발표를 할 때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몇 퍼센트가 나오든 이 선본 친구들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딱 발표가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와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2점 몇 프로였나?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많이 나왔다기보다 하여튼 그래 절망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 사회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와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그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 그들이 실망하지 않는 결과를 냈다는 거. 어쨌든 최대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성소수자를 정치적으로 가장 공격적인 방식으로 사회 의제화했다는 그런 의미가 컸죠. 그리고 이제 그 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의 어떤 그 중요한 모델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고. 어쨌든 18대 총선 출마하시고 진보신당 부대표 선거에도 나가셨었는데 그쵸. 그때 낙선하시고 그리고 진보정당 활동에서는 선생님을 뵙기가 조금 어렵게 그쵸. 됐어요. 네.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계속 이제 분열과 내부 갈등의 조짐들, 뭐 내부 갈등은 상당히 이제 팽배해 있었고 총선 후보로 이제 결정되고 나서 내가 민주노동당적으로 나갈지 분당하고 나갈지가 계속 사람들이 물어볼 정도로 몇월 총선 하여튼 총선 직전에 이제 분당을 했고 그 상황에서 결국 진보신당 당적의 후보로 출마를 했죠. 또 이제 진보신당 내에서 새로운 제대로 된 진보 정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결국 그때 이제 진보신당의 부대표로 출마를 했었고 부대표로 여성 후보가 3명이 나왔고 저만 떨어졌는데 그 낙선의 변을 하면서 수긍할 수 있는 낙선이어서 너무 좋다. 이 얘기는 민주노동당 내에서 수긍할 수 없었던 결정들이나 당내 선거나 뭐 후보 선출 선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그게 지겨웠고. 지금의 진보 정치는 어떠세요? 정의당이라는 진보 정당이 원내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정의당이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번 선거 때나 혹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내놓는 의제들이 진보를 기반으로 한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변혁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이냐 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여전히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내 노동,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의제화할 수 없다는 그 요양노동. 그때 이미 이제 돌보면 노동들이 중하위계층 여성들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150만 정도 됐었어요.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 의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한 그 노동정치. 그래서 진보정치의 활동가로서의 이제 길은 끝났던 거죠. 평생의 나의 의제는 이 가족 중심주의를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나의 사회적 의제이기도 했고, 내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이기도 했고, 가족이라는 이 단위가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적인 단위라는 거죠. 빈부의 대물림을 여전히 공고하게 만들게 하는 게 가족 중심주의고, 혹은 그 안에서의 여성들의 그런 억압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도 가족이고, 돈을 중심으로 한 자원이나 뭐 인적 관계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대물림되면서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를 계속 강화시키는, 신자유주의 학대 속에서 더 여전히 더 맹렬하게 강화시키고 있는 단위가 저는 가족이라고 보는 거죠. 결혼 제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책임을 가족에게 넘기고, 태어나서부터 노동자로 살고, 그래서 노동자에서 물러나는 시점까지도 갈수록 복지가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가족에게 떠넘기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늙어서는 또다시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래서 저는 국가와 시민이 그냥 가족 단위가 아니라 1대1의 관계. 너 돈 이만큼 버니까 세금 이만큼 내. 너 지금 생애 유단계니까 너한테 이 복지 줄게. 이런 식으로 국가와 시민이 개별적인 관계를, 1대1의 관계를 갖고 1대1의 관계를 갖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는 계속 이걸 가족 단위로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빈부의 문제, 특히 이제 뭐 빈부의 문제로 대표되는 여러 불평등의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는 거죠.